우리가 흔히 방광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전립선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가장 큰 이유가 문제인 경우가 좀 더 많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파라든가 베개를 좀 높게 만들어서 고여놓고서 발목에 있는 부종의 상태가 아래로 내려가게 만들어주는 처치만 잘 해도 야간뇨의 상당 부분이 줄어드는 이것을 정말 드라마틱하게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저는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뭐냐면 수면제 없이 충분한 숙면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야간뇨를 겪는 분들이 많은데 야간뇨는 주로 어떤 원인에서 발생하나요? 야간뇨 하면 이제 몇 가지 원인을 우선 우리가 구분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첫 번째는 어쨌든 밤에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상태, 이걸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은요, 밤이 되면 항이뇨 호르몬, 그러니까 소변을 만들지 못하게 만드는 호르몬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신장에서 소변을 만들지 않아서 아침까지 그냥 방광에다가 소변을 이렇게 저장하는 저장 모드로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 리듬이 깨지게 되면 밤에도 나처럼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결국은 이런 리듬을 깨지게 만들어 놓는 것들이 뭐냐면 노화로 인해 가지고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감소가 되거나 또는 생활하면서 알게 모르게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만성 스트레스가 우리 몸 각성 상태로 만들어서 코티졸 호르몬의 리듬을 붕괴시키는 이제 이런 결과로 오면서 깊은 잠을 자지 못하죠. 이래서 결국은 야간뇨는 우리가 흔히 방광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전립선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가장 큰 이유가 수면 리듬의 문제인 경우가 좀 더 많다. 이렇게 우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의 야간뇨를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증상 중에 하나는 신장과 심혈관이 기능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어떤 현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느냐면 낮에 이렇게 다리 같은 데를 만져보면 다리가 이렇게 쑥쑥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부종이 있고 이제 이런 경우를 갖고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밤이 됐을 때 다리의 부종이라든가 발목의 부종 이런 것들이 방광으로 역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낮에는 부었는데 밤에는 화장실로 가야지 되는 아주 전형적인 순환 문제 패턴을 보이고 있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소파라든가 베개를 좀 높게 만들어서 고여놓고서 혈액이 발목에 있는 그런 부종의 상태가 아래로 내려가게 만들어주는 요 처치만 잘 해도 이 야간뇨의 상당 부분이 줄어드는 이런 것을 정말 드라마틱하게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의 경우 특히 여성분들한테 이렇게 많이 있는데 방광이 굉장히 민감해져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소변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방광에 과민증을 보인다든가 또 남성분들의 전립선 비대를 갖고 있으신 분들한테서 주로 나타나죠. 그리고 골반이 약하거나 근육이 약해져 있는 이런 분들 또 방광에 염증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은 실제로 소변이 많이 차지 않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차도 굉장히 민감해지면서 잠을 깨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호르몬 대사가 원인인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대부분이 야간뇨가 보이는 하나의 대사 경고 신호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야간뇨는 종종 후기 대사 이상을 먼저 알리는 이런 것들인데 대사 이상이라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혈당이 높으신 분들. 그래서 혈당이 높으신 분들이 우리 소변을 자주 본다. 당뇨가 있는 주요 증상 중에 하나가 소변을 많이 보는 걸로 되어 있는데 바로 혈당이 높으신 분들이 포도당 배출을 위해서 소변량을 증가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호르몬 대사의 원인으로 인해서 이 소변을 자주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당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인슐린 저항성, 그 다음에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그 각성 호르몬이라고 얘기하는 코티솔 호르몬의 상승, 그리고 갑상선 기능의 이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상 신호가 생겨나면서 주로 이게 밤에 호르몬 대사와 관련된 시간이 새벽 2시서부터 보통 4시 정도 요 사이가 우리 호르몬 대사의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받는 시간대인데 바로 요 시간대에 주로 잠을 깨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호르몬 이상과 조금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부분의 주요 증상들이 이런 거고요. 그
인류의 아주 흔한 우리 실수라고 할까요? 밤에 야간요를 부르는 그런 습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냐면 저녁 늦은 시간에 수분을 과다 섭취하고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것이 소변을 막 내보내는 거 있죠. 이게 누구냐면 술, 그다음에 커피, 녹차, 콜라 뭐 이런 거라든가 늦은 시간에 과일이라든가 뭐 맥주를 이렇게 저녁 때마다 늦은 시간에 드시는 습관을 갖고 있었던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이제 이런 영향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수면제를 어떤 수면제를 써도 야간요가 있으면 깊은 잠을 자지 못하죠. 그러다니까 깊은 잠을 못 자니까 또 호르몬 대사 이상이 오고 또 이상이 오니까 또 이런 어떤 소변 문제가 들어오고 이래서 항상 그 선의 고리를 돌지 못하고 악순환의 고리를 타고서 계속 이렇게 망가지는데 그 시작점이 의외로 잘못된 습관이죠. 저녁 때 맥주 한 잔 먹고 술 마시고 커피 마시고 이게 결국은 습관으로 굳으면서 악순환의 고리를 타고 돌아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야간요가 심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현상에는 나트륨이나 전해질 균형이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예, 우리가 이제 흔히 나트륨 하면은 소금을 얘기하는 소금의 NaCl의 아주 가장 대표적인 성분이 나트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소금을 먹으면 물이 먹고 싶어지듯이 나트륨이 이제 많아지게 되면 물의 저장 능력이 커지게 되고 커지게 되니까 혈액량이 늘어나고 혈액량이 늘어나면 혈압이 올라가고 뭐 이제 이런 상관관계를 갖고서 현대의학이 항상 주장하는 이야기가 많은 만성 질환 특히 혈액에 만들어내는 만성 질환의 원인을 소금이라고 보고 그 소금의 나트륨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염식을 하는 것이 건강한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오랫동안 그냥 하나의 습관처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실제는 우리 오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저는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뭐냐면 나트륨은 우리 몸을 붓게 부종을 만들어내는 물질이 아니라 우리 몸속 안에 세포 안에 물을 머물게 만드는 앵커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나트륨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나트륨은 우리 세포의 정상적인 역할, 그러니까 혈관과 세포 사이에 삼투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미네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물이 혈관 안, 세포 안에 머물게 해서 신장이 소변을 아침까지 저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바로 나트륨한테 이렇게 있는데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바로 세포 내 나트륨을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트륨이 빠져나가고 그러다 나니까 조직에 있는 물이 머물지 못하고 결국 소변으로 밀려나가게 되는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물만 마시면 나는 바로 소변을 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엄격히 이야기를 하면 이 바로 그 나트륨의 유지력이 저하되면서 몸속에 나트륨이 부족한 상태에 놓이는 이제 이것이 고령자 야간요의 아주 핵심 중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니요, 병원 검사했을 때 나트륨 정상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을 저는 숨은 나트륨 저나트륨 상태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뭐냐면 실제로는 조직 세포 수준에서는 나트륨은 갖고 있는데 이게 기능적 나트륨이 부족한 이런 상태에서 오게 되면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낮에는 발이라든가 종아리 이런 데가 붓고 그것이 결국은 밤이면 소변으로 몰려가는, 그리고 입은 항상 마른다고 얘기하는데 물을 마셔도 개운하지 않은, 그래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 있는 이런 분들, 이런 것을 저는 숨은 나트륨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 그러니까 숨은 저나트륨 상태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제 그리고 노인분들이 또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체는 나트륨도 매우 중요하지만 나트륨 이상으로 중요한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있습니다. 칼륨, 마그네슘, 염소 이런 것들은 하나의 한 팀이 돼서 우리 그 전해질을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는 하나의 팀 스포츠 멤버와 같습니다. 이런데 여기서 나트륨의 부족뿐만 아니라 칼륨이 부족하거나 또는 마그네슘이 부족하거나 염소가 부족하게 됐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문제점 중에 나트륨은 물을 혈관에 붙잡아 놓는 역할을 한다면 칼륨은
야간뇨는 세포 안으로 물을 끌어당기거나 우리 넘치는 나트륨을 바깥으로 소변과 함께 버리게 만드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신경 안정시켜주는, 다시 이야기하면 방광이 예민해져서 굉장히 적은 소변량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그런 과민성을 완화해주는 것은 마그네슘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산을 잘 만들어서 소화력을 도와주게 만든다든가 신장의 농축 기능을 보조해준다든가 하는 이런 염소, 이런 것들이 전부 각종 미네랄들이 어울렸을 때 하나의 소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상화되는데, 연세가 드시는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칼륨, 마그네슘 섭취가 감소하고 신장에서 재흡수 능력도 떨어지고 또 항이뇨 호르몬, 그러니까 소변을 만드는 것을 조절해 줄 수 있는 항이뇨 호르몬의 반응이 둔화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어우러지면서 결과론적으로는 밤에 소변을 농축하지 못하고 계속 배출을 해야지 되는 이런 현상으로 노인분들이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노인이 되게 되면 소변을, 야간뇨를 많이 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야간뇨는 신장의 노화라는 관점보다 전해질을 다루는 능력이 노화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조금 더 선명하게 노인분들의 야간뇨의 원인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몸이 물을 저장하지 못하고 밤마다 버리는 쪽을 선택하게 되면 계속 그런 야간뇨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야간뇨는 수분 과다의 문제가 아니라 전해질이 물을 붙잡지 못하는 상태다, 이렇게 정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야간뇨의 원인 중 하나로 나트륨 부족이라고 하는데 일상에서 나트륨이 부족해지는 대표적인 생활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야간뇨를 부르는 그 나트륨 부족은 섭취 부족보다는 유지 실패에서 생기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특히 고령자분들이 갖고 있는 건강에 대한 신념 중에 저염식, 무염식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가 너무 과도해서 아주 과도한 저염식에 집착되어 있는 이런 분들이 특히 이제 고혈압이라든가 심혈관 예방을 이유로 해서 국물 음식까지도 완전히 배제를 하고 소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그러면서 싱겁게 먹는 것이 무조건 좋다, 이런 어떤 신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혈관 내 삼투압 유지가 이제 올바로 되지 않으면서 수분이 혈관에 머물지 못하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밤에 신장에서는 저장이 불가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빨리 소변으로 바깥으로 내보내서 전해질의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야간뇨가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러한 유형들은 어떤 분들한테서 많이 보느냐 하면 마른 체형이라든가 근육량이 아주 적은, 외모상으로도 굉장히 마르고 경직돼 있고 이런 분들한테 흔히 보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렇게 근육량까지 적기 때문에 수분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창고마저도 없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주로 저염식이 건강한 생활이다라고 아주 굳게 믿고 갖고 있는 신념에 가까운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많다, 이제 이렇게 보고요. 또 이제 지금 겨울철보다 특히 그 여름철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 땀을 많이 흘리면서도 우리가 이 적절한 염분 보충을 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전해질 균형을 깨트리시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사우나나 이런 곳에서 땀을 지나치게 이렇게 흘리면서도 또 그냥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수분만 이렇게 보충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늘 이런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인체는 수분이 7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라는 말을 이제부터는 우리 몸의 70%는 소금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 인체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물 70%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물만 자꾸 보충하면 우리 몸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어떠한 우리 몸에서 움직이고 있는 물은 눈물도 콧물도 하다못해 소변도 소금 없이 움직일 수 있는 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70%의 물이 존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은 수분의 역할일 뿐만 아니라 소금이 있음으로 인해서 완성이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우리 인체는 수분 70%가 아니라 소금물 70%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수정해서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 야간뇨를 많이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의외로 이렇게 이 평상시에 야간뇨를 부채질하는 그런 식습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요즘 이렇게 보면은
요새는 카페 천국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카페가 많죠. 식사하고 나면 전부 의뢰껏 커피 마시고 전부 카페에 가서 이제 이런 단맛이 나는 음식들을 빵을 먹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커피, 녹차, 그다음에 단맛이 나는 빵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전해질 균형을 뺄 뿐만 아니라 강력한 이뇨 작용으로 인해서 우리 나트륨 배출이 가속화되는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야간뇨 만들어내는 직격탄이 되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계속 강조를 합니다만은 이제 이러시면서도 많은 분들은 그냥 지나치게 맹물을 먹는 그냥 이런 순수 물을 먹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수분 섭취의 습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이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나트륨 농도가 희석이 되고 희석이 되면 신장에서는 끊임없이 배출시켜서 여러 가지 몸의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야간뇨로 연결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연세가 드시면서 정말 많은 약들을 드시죠.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위장약, 수도 없는 약들을 드시는데 이 약들이 정말 우리 인체에 들어갔을 경우에 참 많은 이뇨제 역할을 한다. 어떠한 약들이라도 다 이뇨제 역할을 하고 우리 몸에 수분을 잡아먹는 그런 아주 대단히 정말 물 잡아먹는 하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은 어떤 그 인체의 수분 대사 조절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약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경우도 임상에서 있었습니다. 매일 야간뇨 때문에 불편해 하시던 노인분을 상담하는 과정에 이분은 혈압약을 매일같이 저녁 때 드시는 습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혈압약을 아침에 드시고 저녁에는 약을 드시지 않게끔 만들어 드렸는데 그거 하나만 갖고도 야간뇨의 증상이 훨씬 더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을 이제 임상에서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들을 잘못 드시게 되면 어떤 만성적인 나트륨 손실로 이어지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밤에 소변 조절에 실패를 하는 이런 거 연결될 수 있다. 그리고 고령자인 경우에 항상 우리가 강조합니다만은 이제 소식하고 소화력이 떨어지면서 영양이 특히 단백질이라든가 미네랄이 부족한 식사를 하게 되면서 근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못 만들어내죠. 이제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해지게 되면 여러 가지 혈관 건강뿐만 아니라 수분을 저장할 수 있는 소위 창고, 저장 창고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이 야간뇨가 반복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음식을 왕성하게 소화를 시키려면 반드시 소금, NaCl의 CL이 없이는 위, 산, 소화액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음식을 드실 때 이런 어떤 소금이 약간의 곁들여지는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음식의 소화력을 높여주고 소화력이 살아나게 되면 또 근력이 만들어지고 근력이 만들어지게 되면 수분 저장 능력이 높아지고 이런 선의 고리를 타야지 되는데 지금 항상 역의 고리를 타면서 노인분들이 야간뇨뿐만 아니라 몸의 여러 가지 전반적인 건강에 문제를 갖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금물을 마실 때 물의 양이나 소금의 종류, 섭취 시간대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소금물을 섭취할 때 꼭 지켜야 될 핵심 요소 세 가지를 제가 강조하라고 얘기를 하면 물의 양을 무조건 많이 드시는 것만을 저는 추천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100에서 150ml 정도의 커피잔 수량 정도 되죠. 이제 이런 정도에다가 소금을 이렇게 희석을 해서 이렇게 정도 드시는 것을 권유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큰 병에다가 소금을 섞어서 그냥 수시로 마시는 이것보다는 100ml에서 150ml 정도의 이렇게 해서 나트륨을 희석해서 드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소금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모든 소금이 다 똑같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랬듯이 우리는 지금 소금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건강 문제 이상이 생겼다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소금, 정제염으로 인한 피해 때문에 지금 많은 정상적인 소금의 문제가 이제 왜곡돼 있었는데 그래서 마찬가지로 정제염은 피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제소금, 맛소금 이런 것들은 피하고 미네랄이 살아있는 소금, 그러니까 천일염이라든가 죽염이라든가 미네랄 소금들을 이렇게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그것은 나트륨뿐만 아니라 칼륨, 마그네슘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우리 인체 건강에 매우 중요한데 이것을 소금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얻어들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소금이라는 이름의 정제소금, 맛소금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요. 미네랄이라든가 우리 인체가 필요로 하는 모든 이런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는 소금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소금은 아침, 점심, 저녁 어느 시간대에도 드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아침 기상 직후에 우리 몸이 배출하고 우리 몸이 해독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침 기상 직후에 소금물을 드시는 것을 1차 권유드리고요. 그리고 이 저녁 시간에 드시는 것은 가급적이면 많은 양이 아니라 적은 양의 소금물을 드시는 습관으로 이렇게 그렇게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야간뇨 때문에 수면제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약사님께서 생활습관 측면에서 꼭 먼저 점검해 보라고 권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가요? 야간뇨 때문에 참 고민이 많으시죠. 야간뇨는 수면의 문제가 아니라 낮에 마셨는 수분, 염분, 그리고 각성이 되는 하나의 습관, 이것이 결국은 밤에 드러난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활 리듬, 어떤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는 것이 좋고요. 물도 총량보다는 언제 마셨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우리가 체크하고 수정할 것 있으면 수정해야지 된다. 그래서 염분은 너무 문제가 많은, 건강에 문제가 많은 거니까 피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소금이 없이는 우리 몸 안에 수분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것은 짜게 드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체에 반드시 필요한 적정량의 소금을 공급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카페인이라든가 알코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특히 오후 시간 이후에 이렇게 드시게 되면 전부 다 우리 몸 안에서 수분을 바깥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소변량을 늘려내는 이러한 작용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야간요에 때문에 심히 드신 이런 연세 드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점심시간이 지나게 되면 카페인과 알코올은 가급적이면 삼가하는 걸로 이런 습관을 들이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몸속 염증 싹 사라지게 하는 습관에는 무엇이 있나요? 근데 몸속의 염증을 싹 사라지게 한다. 염증을 사라지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저는 염증을 만들지 않는 환경을 회복하는 습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 염증을 만들지 않는 그런 습관, 저는 첫 번째 체온 유지 습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암을 포함해서 대사성 질환의 모든 시작점이 저체온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 안에 대사 능력이 떨어지고 전부 다 웅크리고 쌓아놓게 되죠. 이제 이것이 결국 몸 안에 만성 염증이 생겨나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항상 좀 따뜻한 음식을 먹고 냉음료를 제한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하체 쪽에 냉기가 생겨나지 않도록 조격을 한다든가 반신욕을 한다든가, 또는 이제 잠을 잘 때도 수면 양말을 신는다든가 해서 특히 발에 따뜻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생활 속에서 가져가면서 체온을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을 우선 첫 번째 꼭 강조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혈당 변동의 최소화. 그러니까 이 모든 대사성 질환의 시작이 당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당이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면서도 이것이 사용되지 못하고 혈관 안에서 돌아다니게 되면 여러 가지 혈관 손상뿐만 아니라 우리 세포를 굶주리게 만드는 이러한 역할로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가 당뇨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당뇨의 원인이 되는 혈당 변동. 그래서 순간적으로 당이 올라가죠. 순간적으로 당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 몸의 췌장에서는 당을 배달하려고 하는 인슐린을 만들어서 내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당이 급격하게 증가가 되니까 췌장에서는 엄청난 양의 또 인슐린을 만들어내게 되고, 인슐린을 만들어내서 이것을 처리를 했는데 보니까 금방 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당이 쭉 떨어지게 되면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만드는 걸 중단을 하죠. 그래서 췌장이 꾸준하게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냈다, 쭉 떨어졌다, 만들어냈다, 떨어졌다 하고 이제 하는 이 변동,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을 우리는 혈당 스파이크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데, 바로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음식들이죠. 정제당, 밀가루, 그 다음에 야식, 이런 것들은 바로 염증 신호를 일으키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지 않는 식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식이섬유나 단백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먹고, 가급적이면 정제된 당이라든가 밀가루 음식을 이렇게 후에 먹거나 그것을 가급적이면 먹지 않는, 줄이는 이런 습관
습관들을 꼭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항상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의 70%를 담당하고 있는 장이 건강해야 우리가 먹은 음식물들이 올바로 분해가 돼서 우리 인체가 필요로 하는 상태로 변화가 된 상태로 우리 몸 속에 들어가서 정말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장의 상태가 망가져 버리게 되면 계속해서 독성 물질이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우리 혈관을 타고 인체에 유입이 되면서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장 건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깊은 수면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 몸이 리셋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시간대에 망가진 것들을 고치고 이렇게 되는데,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든가 또 수면 상태에서 호흡이 얕은 호흡이 이루어진다든가 이렇게 되게 되면 자꾸 우리 몸 안에서는 각성 호르몬의 일종인 코티솔이 상승하게 되고, 그것들이 상승하게 되면서 결과론적으로 염증이 고정화가 되는 이런 상황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코로 깊게 숨 쉬는 연습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염증을 줄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너무 늦은 시간이 아니라 최소한도 밤 11시 이전에는 수면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되는 것을 정리하자면, 저체온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자, 그다음에 혈당 변동을 최소화하자, 그리고 장을 건강하게 만들자, 그리고 수면의 질을 높이자. 이것이 염증을 꺼주는 아주 핵심적인 스위치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약이나 보조제에 의존하지 않고도 일상 음식만으로 몸속 염증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나요? 충분히 가능하죠. 제가 이제 평상시에 지금까지 쭉 해온 것이 바로 이제 물론 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무시했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근본적으로 음식이 아니고서는 우리 몸을 염증이라든가 혈관 건강을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항염, 우리 몸 안에 염증을 생기지 않게 한다든가 혈관을 보호한다든가, 이것이 결국은 음식이 갖고 있는 하나의 공통점이고 핵심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음식 속에는 뭐 우리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아연, 이런 미네랄이 굉장히 균형이 잡혀져 있고요. 혈액의 점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점도를 묽게 만들고 또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음식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음식이 매우 중요한 1차 치료고 이런 병이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한 핵심 방향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미나리라든가 양배추, 브로콜리 이런 채소, 그 다음에 들기름이라든가 호두에서 나오는 오메가3라든가 또 발효식품이라고 이야기하는 된장, 청국장, 김치, 단백질의 주 원료인 콩이라든가 생선,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대단히 약 이상의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음식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을 끊으라는 말이 아니라 약이 필요가 없을 만큼 환경을 바꾸는 그런 음식을 섭취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드리겠습니다. 약사님께서 혈관 명약이라고 표현하신 미나리는 혈관과 염증 관리 측면에서 어떤 특징을 가진 식재료인가요? 이제 미나리는 채소의 왕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왕이라는 명칭을 줬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 인체에서 생겨나는 염증, 그리고 모든 만병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혈관 건강, 그다음에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독소를 누적시켜서 몸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이런 독소 축적을 해독할 수 있는 능력, 이제 이래서 염증, 혈관 해독, 특히 이 미나리처럼 물속에서 사는 식물들은요, 콩나물이라든가 숙주나물이라든가 미나리, 연근들은 전부 물속에서 살면서 그 물을 버리고 해독하고 또 물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강력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이런 공통된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미나리는 혈관의 염증을 진정시키는 아주 매우 뛰어난 능력이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그 미나리에 있는 캠페롤이라든가 케르세틴이라든가 아피게닌이라고 하는 식물 영양소는 혈관 내 염증을 없애주는 데 매우 뛰어난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혈관 내피를 보호하는, 그래서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좋은 작용이 있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피를 맑게 하는 해독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간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간에 여러 가지 지질 독소라든가 독성 물질을 해독해서 바깥으로 버리는 이런 능력이 매우 뛰어난 그런 효능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현대인들한테 매우 문제가 되는 중금속이라든가 환경 독소를 배출하는 그런 능력도 이제 확인이 되고 있죠.
그리고 물속에서 살고 있는 이런 식물들이 모두 갖고 있는 특징적인 거지만 물을 버릴 줄 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인체에 생겨난 여러 가지 부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없애고 미세 순환을 개선을 해서 혈액의 점도를 감소시켜서 손발 저림, 두통을 완화하고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다기능적 이런 효능을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미나리를 혈관을 씻어주는 채소다 또는 자연이 만든 혈관의 명약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나도 모르게 몸에 독이 쌓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부분이 그 독이라는 것은요, 들어오는 독보다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이 대개는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변비가 있죠. 이러면 장에 정체가 된 거죠. 내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독소가 쌓이는 거고요. 술이라든가 약이라든가 가공식품들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서 간에서 내보내지 못하고 갖고 있는 과부하가 걸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운동을 하지 못해서 우리 몸 안에서 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배출이 안 되면서 축적된 독소, 이제 이런 거. 또 미네랄이 부족해서 해독 효소들이 올바로 작동이 되지 못하면서 몸에 쌓이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독소는 특별한 날 어느 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배출이 막힐 때마다 쌓여가는 것이 독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독소는 배출을 도와주는 이런 관점에서 해독의 문제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지 된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몸에 독소가 쌓였을 때 보내는 증상에는 무엇이 있나요? 몸은 독소가 쌓이게 되면 이제 불편한 신호를 보내게 되죠. 불편한 신호의 대표적인 것은 이유 없이 너무 피로하다. 요즘 왜 이렇게 내 몸이 피로할까? 이제 이런 거라든가 머리가 굉장히 안 맞는 모자를 쓴 것처럼 무거운 두중감을 느낀다든가 그리고 피부에 자꾸 여러 가지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죠. 피부에 염증이 일어나고 그다음 피부가 여기저기가 자꾸 가렵고 그리고 또 소화가 잘 안 된다든가 가스, 복부팽만, 손발이 붓는다든가 관절이 뻣뻣하다든가 집중력이 떨어진다든가 기분이 굉장히 우울하고 기복이 심하다든가 이런 것들은 병이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요. 병이 아니라 해독이 막혔다는 경고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단계에서 이 문제를 잘 해독을 해서 풀어버리게 되면 이게 더 이상 병으로 발전이 안 되는데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어떤 올바른 해독 시스템을 가동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이것이 발전이 돼서 여러 가지 만성 질환으로 이제 연결돼 가는 고리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해독 주스가 몸의 독소를 빼는데 정말 효과적인가요? 저는 이제 해독 주스, 해독 스프, 과채 스프 이제 이런 스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의 건강을 도움을 드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해독에 사용하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이것이 전부 다 100%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건부로만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 같은 주스라도 과일 위주로 만들게 되면 지나치게 당분이 많은 주스가 돼서 또 한편으로 당으로 인한 독소가 또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과일과 채소가 혼합이 된 그런 레시피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장이 약한 상태에서 지나치게 주스 형태, 생식 위주의 과일 주스를 만들어 드시게 되면 또 이것 또한 장의 기능을 망가뜨려서 해독이 아니라 오히려 몸을 더 망가뜨리는 이런 쪽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단백질이라든가 미네랄이 없이 장기간 이런 것들을 복용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 몸 안에 대사 기능을 떨어질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는 해독 방식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과일보다는 채소 중심의 예를 들면 미나리라든가 샐러리라든가 양배추, 브로콜리, 우엉 이런 어떤 채소 중심에다가 한두 가지의 과일이 들어가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면 좋고요. 그리고 너무 생으로 하지 말고 가볍게 데친 형태에서 만드는 거나 또는 그냥 정식 요리 상태라면 국이라든가 나물 무침 형태가 가장 안정적이고 도움이 되는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독은 빼는 것이 아니라 배출 시스템을 회복시키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염증은 없애는 대상이 아니라 생활을 바로 세우면 저절로 꺼지는 불씨와 같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약을 먹어도 당이 안 떨어져야 하는 분들이 많은데 당뇨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요?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약국에서 환자를 만나면서 이제 제가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이런 환자분들이 있어요. 저는 약도 열심히 먹고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정말 밥도 많이 안 먹거든요. 그런데 당이 안 떨어집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경우를 보고 저는 이런 비유를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사회가 불안하면 은행에다가 돈을 저금을 합니까? 찾아옵니까? 찾아온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체는 내가 스트레스라든가 긴장 상태가 연속 지속이 돼버리게 되면 당을 세포에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혈관이 당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간에서는 과도한 포도당을 계속 만들어서 방출을 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당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혈당이 조절이 잘 안 되는 그 배경 속에는, 또는 당뇨가 처음 생겨나는 배경 속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상태가 지속이 되면 항상 전투 모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투 중에는 절대적으로 혈당을 낮출 수가 없죠. 스트레스는 가장 강력한 혈당 상승의 호르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스트레스 관리를 가장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고요. 그거 이외에도 우리가 이론적으로 얘기를 할 때 당이 잘 조절이 안 되게끔 만들고, 또 당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시작점은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문제가 생기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이 당을 싣고 왔는데 세포가 문을 닫아서 문을 안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포도당이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 그래서 포도당이 세포에 배달이 되지 못하니까 췌장에서는 또 인슐린을 만들어내서 계속해서 배달을 시도하는 고인슐린 혈증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혈관이 막 완전히 엉키고 되는 이런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는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인슐린 저항성은 우리가 제가 다른 시간에도 자주 이야기를 드렸던 내용이지만, 혈당 스파이크라고 얘기하는 당을 급격히 올리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당이 갑작스레 많아지고, 또 인슐린을 많이 만들어내는 고인슐린 혈증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우리 세포는 굉장히 인슐린에 대해서 아주 반응이 둔화되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이런 순번을 밟고 있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 현상을 우리는 꼭 막아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만성 염증이라든가, 또 그걸로 인해서 당이 세포 안으로 올바로 들어가지 못하면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저하가 되게 되면 에너지를 써야 할 세포가 이 당은 쓸 수 없어 하고 거부하는 상태가 되고, 이렇게 되게 되면 당뇨는 혈당의 병이 아니라 세포 에너지 시스템의 붕괴된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혈당 관리를 위해 가장 먼저 챙기면 좋은 음식으로 갯벌 조개류와 마늘 조합을 언급하셨는데, 이 조합이 특히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에 좋은 그런 음식 조합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제가 많이 권유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갯벌에서 나오는 바지락이라든가 모시조개라든가 하는 갯벌 조개류와 마늘을 혼합을 해서 끓였는 소위 마늘 조개탕이죠. 바지락 마늘탕, 모시조개 마늘탕,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음식인데, 이 조합은 정말 혈당 관리에 숨은 실력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갯벌에서 나오는 조개류 안에는 타우린이라고 하는 그 성분이 있는데, 그 타우린은 인슐린 민감도를 굉장히 개선하는데 매우 뛰어난 효능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인슐린을 합성하고 저장하고 췌장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필수적인, 말하자면 당뇨 미네랄이라고 얘기하는 아연이라고 하는 미네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갯벌 음식이죠. 이제 그러면서 비타민 B12, 세포를 회복시키는, 또 세포의 에너지를 회복시키는 데 작용하는 비타민이죠. 그거와 철분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바지락이라든가 모시조개, 갯벌에서 나오는 조개류가 갖고 있는 특징적인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이제 매우 좋다. 그리고 혈당을 올리지 않는 고단백 저당 식품이다라는 관점에서 갯벌의 조개류의 역할을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마늘이 합쳐지면서 마늘에 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간에서 포도당이 생성되는 이것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만약에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계속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이 저녁 때보다도 아침에 일어나서 혈당을 쟀는데 혈당이 저녁 때보다 더 높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은 왜 그러냐면, 밤새도록 우리 몸 안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간이라고 하는 장기에서 우리가 수면 중에 포도당이 부족하지 않은 상태로 우리 몸을 만들기 위해서 간에서 포도당을 신생,
계속 포도당을 합성을 해서 혈관에다 이렇게 뿌려서 잠자는 사이에도 세포를 먹여 살립니다. 이것을 포도당 신생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게 밤에만 그렇게 작업을 하고 끝이 나야 되는데 밤에도 또 아침에 일어나도 이게 꺼지지 않는 공장처럼 그냥 계속해서 포도당을 만들어내게 되면 혈관 안에 당이 많이 모여들면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히려 더 당이 저녁 때보다도 더 높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대표적으로 간 포도당 생성과 관련이 있는데 마늘이 이 작용을 억제하고 또 도와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늘은 대표적인 염증을 완화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키고요. 그리고 혈관을 확장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우리 말초 혈액순환을 도와주면서 혈당 이용률을 높여주기 때문에 갯벌 조개류와 마늘이 만났을 때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는 당 관리뿐만 아니라 당으로 인해서 생겨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병증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조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을 만들지 않으면서 당을 잘 쓰게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몸을 돌려준다. 갯벌에서 나오는 조개류와 마늘이 합쳐서 만들어낸 아주 정말 좋은 그런 작용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초콩처럼 식초와 단백질 식품을 함께 활용하는 방식이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 원리를 일반 식사에 어떻게 응용하면 좋은가요? 식초는 또 대표적으로 당을 조절하는데 매우 뛰어난 역할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식초의 우선 대표적인 혈당 조절 능력은 입에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소화시킬 때 나오는 아밀라제라고 하는 탄수화물 효소의 작용을 20% 정도 억제하는 능력이 식초한테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식초와 함께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게 되면 20% 정도의 소화를 슬로우 이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가 있고요. 또 위장 안에서 음식물이 배출돼서 장으로 내려가는 속도를 또 슬로우 이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혈당 급상승하는 이것을 차단해주는 역할이 식초한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혈관 안에 돌아다니는 당이라든가 세포 안에 들어와 있는 당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에너지화 시킬 수 있는 연소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이런 것이 식초에 의해서 일어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또 초콩의 초가 갖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효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과 함께 먹을 때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한다든가 또 그렇게 하면서 천천히 소화를 진행시키니까 포만감이 지속이 되고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하는 당들을 근육에서 먼저 당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근육의 문을 여는 것을 바로 또 식초가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당뇨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기본적인 건강 관리를 식초를 활용하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는데 항상 밥 먹기 전에 이렇게 커피잔 정도의 따뜻한 온수에다가 식초를 커피 숟가락 한 숟갈 정도를 섞어서 이것을 주로 식사 전에 한 잔을 마시고 식사를 하는 습관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 안 하고 정말 혈액이 굉장히 맑게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한번 이런 것들을 정말 그냥 좋다는 건 너무 많지만 그거를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 내용 중에서 꼭 한번 실천을 해서 내 걸로 만들어 놓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걸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식초는 혈당이 가속화되는 것을 붙잡아주는 혈당 브레이크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단백질은 혈당을 갖다 쓰는 소비자다. 그래서 단백질을 가지고 만들었는 근육을 키워서 혈당 소비를 키우고 그 다음에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지 못하게 식초로 브레이크를 잡아주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당을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습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혈당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함께 가져가야 할 가장 기본적인 생활 원칙은 무엇인가요? 혈당 관리를 위해서 이제 특정한 음식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쭉 드렸지만 우리 3대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선 저는 아주 질 좋은 수면을 가장 먼저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아주 수면의 질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 몸이 리셋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휴식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몸을 다시 기름칠하고 고치고 그 이튿날 다시 활동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을 재정비하는 시간이 바로 수면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
수면의 질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근데 그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잠 부족 현상이 오게 되면 우리 몸은 자꾸 반각성 상태가 되면서 코티졸 호르몬이라는 것이 상승이 되고 상승이 되게 되면 혈당 상승으로 이어지는 이런 고리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수면의 질을 첫 번째로 꼽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 당을 잘 활용해서 체온이 잘 유지가 되는, 그러니까 몸이 춥거나 저체온증에 빠지지 않고 따뜻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체온 관리, 그 다음에 근육을 최대한 키워서 혈당을 갖다 잘 저장을 해놓고 우리가 필요할 때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저장 창고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을 이야기하는데 걷기라든가 하체, 근력 운동, 이제 이런 것들이 혈당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식사 리듬, 그래서 불규칙한 식사 같은 것을 갑자기 하지 마시고 식사를 하실 때도 항상 이 당을 바로 올릴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당을 올릴 수 있는 음식은 뒤로, 그 다음에 천천히 당을 올라가지 않도록 억제할 수 있는 식이섬유라든가 또는 단백질 중심의 식사를 먼저 하시면서 그 다음에 탄수화물 식사로 넘어가는 이런 습관만 잘 가지시더라도 우리는 그 혈당 관리를 누구보다도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나는 먹고 있어. 그러니까 당은 약만 먹으면 돼, 이런 식으로 약만 가지고서 혈당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몸의 환경을 바꾸어서 혈당을 이겨내려고 하는 이런 생활을 꼭 반드시 습관화 주시기를 시청자분들께 권고드리겠습니다. 시금치가 신장에 안 좋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람에 따라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금치가 독이라기보다는 신장 상태, 결석, 체질, 그다음에 혈중의 칼륨 이런 거에 따라서 이 평가가 갈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선 시금치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황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라면, 칼슘과 지금 시금치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그 수산, 옥살레이트라고 하는 이것들이 만나서 결석을 잘 만드는 체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질들 같은 경우에는 시금치에 옥살레이트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해서 잘 이렇게 드셔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이것 때문에 결석이 생겨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포인트는 뭐냐, 채소를, 시금치를 먹지 마라, 끊어라가 아니라 고옥살레이트를 먹을 때 어떻게 시금치를 고옥살레이트를 피해가면서 먹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더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옥살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물에 녹는 이런 성질을 갖고 있어서 살짝 데쳐서 소금물에 데쳐가지고 물에다가 담궈놔서 오랫동안 담궈놔두게 되면 이 물속의 대부분의 그 문제가 되는 옥살레이트 수산은 녹아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드시게 되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에 시금치로 인한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그래도 더 이 문제는 나는 옥살레이트라고 하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신장에 무리가 안 가게 만드는 요리를 해서 드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이 옥살레이트와 칼슘이 만나게 되면 칼슘 옥살레이트라는 것이 되는데, 이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장에서 이 칼슘 옥살레이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것이 우리 인체로 흡수가 되지를 못하죠. 이제 이렇게 만들게 되면 또 옥살레이트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가 있는데, 칼슘과 옥살레이트를 결합을 할 수 있는 음식은 대략 이런 겁니다. 시금치를 무칠 때 두부랑 같이 무친다든가, 아니면 시금치를 드실 때 두부 요리를 같이 드신다든가, 아니면 멸치 볶음을 같이 드신다든가, 이렇게 되면 시금치의 옥살레이트와 두부나 멸치에 있는 칼슘이 만나서 칼슘 옥살레이트가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의 덩어리가 돼서 장에서 우리 몸속으로 흡수가 되지 않는 형태가 되면서 옥살레이트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시금치의 옥살레이트가 문제가 되는 체질들은 어떤 분이냐면, 이미 만성 홍파병을 갖고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금치에 들어있는 옥살레이트의 문제보다는 시금치가 갖고 있는 칼륨이라고 하는 그 미네랄이 채소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시금치뿐만 아니라 모든 채소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다 조절을 하고 신경을 써야지 되는데 이 또한 이렇게 살짝 소금물에 데쳐서 물에다가 약 2시간 이상 담궈 놓게 되면 옥살레이트도 제거되지만 칼륨도 이제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칼륨을 제거한 상태에서 요리를 해서 드시게 되면 비교적 안전하게 드실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시금치를 안전하게 사용하시는 방법으로는 결석이 자주 생기시는 분들은 매일이라든가 너무 지나치게 자주 드시는 습관은 피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먹게 되는 날에는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두부라든가 멸치들이라든가 이런 칼슘 식품과 같이 드시는 것을 이제 권유드리고요. 또 만성 신부전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생으로 이렇게 샐러드나 이런 형식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데쳐서 칼륨을 제거한 상태에서 드시는 방식으로 요리를 바꾸게 되면 그닥 생활하시면서 불편하지 않게 음식을 섭취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장병에 제일 좋은 방법 한 가지 추천하신다면요? 이게 한 가지만 추천하라고 그러니까 참 많이 어려운데요.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많은 의학적 연구 결과들이 지금 소금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신장 그 만성 신부전에 들어가신 분들은 일단은 소금을 과다하지 않게 먹는다. 이것을 가장 먼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소금을 하루에 5g 정도를 섭취하는 것을 권장량으로 한다면 이런 만성 신부전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2g 이하로 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이 미국 NIH뿐만 아니라 국내의 이 모든 의료기관에서도 권유하고 있는 것이 나트륨 제한을 매우 핵심적으로 이렇게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지나친 단백질 섭취를 조심하라라고 저는 또 이야기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짠 음식, 너무 지나친 염분을 줄이자. 그다음에 지나친 단백질의 음식을 줄여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들이 올바로 소화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여기서 만들어내는 각종 이 암모니아라든가 이런 독성 물질 이런 것들이 결국 신장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줘서 신장을 무너뜨리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를 제한해야 된다. 두 가지 부분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신장을 망가지게 하는 의외의 음식에는 무엇이 있나요? 신장 환자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단백질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단백질은 신장을 회복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이걸로 인해서 또 피해가 크기 때문에 단백질은 건강한 식사이지만 과하게 됐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그런 영양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가공육이라든가 가공식품들 이런 데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에는 염분과 인이라고 하는 이런 인산염의 성분이 합쳐져 있는데 이것이 대표적으로 우리 인체에 들어오게 되면 어혈을 만든다든가 혈액을 엉키게 만들어서 결과론적으로 신장의 부담이 커지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 가공육과 초가공식품들 이런 것들을 절대적으로 금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반적인 단백질은 0.8g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체중이 60kg라고 하면 68, 48, 48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를 하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그러면 48g이라는 것은 하루 아침, 점심, 저녁해서 하루에 먹어야 될 수준이고요. 그렇다 그런다면은 50g이라고 기준을 해도 한 번에 먹을 때는 15g에서 20g 정도의 이렇게 안분을 해서 조금씩 먹는 것이 훨씬 더 아주 안전하게 먹는 방법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콜라니, 사이다니 하는 이런 어떤 음료, 탄산음료라든가 여러 가지 당이 많이 들어있는 이러한 것들을 드시게 됐을 때 신장에 굉장히 해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신장에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그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이런 식품들을 금기식품으로 여겨주시고 관리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장병 예방을 위해 추천하시는 차, 비추천하시는 차에는 무엇이 있나요? 이제 비교적 그 신장병에 안전한 그런 차 종류라고 얘기를 하면 기본적인 것은 물이 1등입니다. 그 다음에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무가당 차 이런 것들이 당이 안 들어가면 대체로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일부 연구 결과에 의하면 녹차가 결석 위험을 낮췄다는 그런 관찰 연구가 있어서 녹차도 너무 진하지 않은 상태에서 녹차 같은 것도 추천드릴 수 있는 무난한 그런 안전군에 속하는 차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비추천하고 있는 또는 주의해야 될 이런 차 종류 중에 정말 뭐 디톡스니 클렌즈니 뭐 이런 것들을 표방하면서 만들어 놓은 한방차, 허브, 혼합차 이런 것들은 좀 자칫하면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은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당뇨학회라든가 이제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연구 자료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그런 신장 디톡스라든가 클렌즈라는 이러한 명칭을 달고 있는 것 중에서 오히려 굉장히 신장을 더 망가뜨리는 그래서 굉장히 근거가 부족한 이론 바탕하에 만들어진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오히려 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우리 물이라든가 무가당차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가 봐도 여기에 혼합물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별히 하나 더 강조를 드리자면 감초가 들어있는 차 요거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감초가 있게 되면 우리 인체에서 혈압을 상승시키고 저칼륨 혈증을 유발을 해서 결과론적으로 신장에 부담을 주는 알도스테론증이라고 하는 이런 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감초가 들어가 있는 이런 차는 피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너무 진한 카페인이 들어있는 이런 홍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다하게 드시게 되면 오히려 차 안에도 시금치에 있다고 얘기하는 옥살레이트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서 너무 지나친 이런 진한 홍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증상 보이면 바로 병원 가야 한다는 신장병 증상에는 무엇이 있나요? 신장에 문제가 되는 것 중에서 가장 우리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가장 기본으로 살펴봐야 될 첫 번째 증상은요, 거품료가 반복이 된다. 특히 이 거품은 우리 남자분들 같은 경우 서서 이제 소변을 보다 나면 낙하되는 그것 때문에 거품이 일정 부분 생길 수가 있는데요. 거품이 그냥 생기는 정도가 아니라 거품이 이렇게 두껍게 계속 생겨서 이 비누 거품처럼 이렇게 많은 거품이 생긴다든가 그리고 거품이 생긴 이후에도 이것들이 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계속 오랫동안 남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단백뇨의 신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선 먼저 병원에 가셔서 단백뇨 검사를 할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소변을 보는데 여기에 붉은색 그러니까 혈뇨가 섞여 나왔거나 이제 이런 경우요. 그다음에 발목이 항상 붓는다든가 눈두덩이가 붓는다든가 특히 아침에 기상했을 때 몸에 부종이 자꾸 이게 늘어나거나 체중이 갑자기 늘어난다든가 이런 것들도 신장에 위험한 신호가 오고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변량이 확 줄거나 또 반대로 야간뇨가 굉장히 심하게 악화되고 있다든가 이제 이런 부분요. 그리고 극심한 피로감을 느껴지고요. 숨이 찬다든가 가슴이 답답함을 느끼는 불편감이 연결되시는 분들도 의외로 그 뿌리가 신장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있고요. 또 혈압이 굉장히 들쑥날쑥하면서 혈압이 새로 생겨났다든가 굉장히 악화가 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신장과 관련된 부분을 일단은 한번 의심을 하시고 정밀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거품료라든가 이런 증상이 왔을 때 이건 증상이라고 보지 마시고 검사하라고 하는 신호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1차적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 많은 사람들은 초고령화 사회라는 표현을 써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고령화 사회는 우리한테 현대인들한테 찾아온 축복의 이야기인가 아니면 재앙인가라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고민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요. 이 누구나 막론하고 태어나게 되면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숙명적인 일을 겪는데 지금 현대인들은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생로병 다음에 돌봄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사로 가는 정말 현대인들은 돌봄이라고 하는 이런 단계를 하나를 더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돌봄이라고 하는 단계는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정말 겪지 말아야 될 우리 삶의 과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 돌봄의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 돌봄의 단계에서 사라지고 가족관계가 붕괴가 되는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목격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맨 마지막 그 순간까지 현역으로 살다 현역으로 떠나는 그런 건강한 삶이 우리 현대인들한테 최고의 삶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대의학은 과거에 비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의학에서 삶을 지켜내야 되는 의학으로 그래서 현대 사회는 그러한 의학을 감당하는 의학의 3.0 시대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음식이라는 가장 안전한 처방으로 그런 해답을 찾아오면서 30년의 세월을 보내온 푸드닥터 한영선 약사입니다. 병이 생긴 뒤 치료받는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수건이었던 바로 음식으로 치유할 수 있고 음식이 약이 된다고 하는 올바른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한테 알리고 홍보하고 계몽해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돌봄이라는 단계가 없이 정말 현역으로 살다 현역으로 떠나는 멋진 삶을 이룰 수 있게끔 제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경험을 교육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사회에 공헌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한국 푸드닥터 교육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가정과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음식 치유 교육을 하고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푸드닥터를 양성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몸을 돌볼 수 있으며 집집마다 한 명의 푸드닥터가 나오는 그날까지 한국 푸드닥터 교육원에서 저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살아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